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토목설계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토목설계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촬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일단 뭐 토목설계 뭐 출제 빈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뭐 기존과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늘 얘기하죠. 토목설계에서는 이 출제 빈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분석은 해놨습니다. 이게 뭐 챕터 1이 두 문제 나오고 챕터 2가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쭉쭉 써놨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토목설계가 어렵냐 쉬웠냐는 어디 달려 있냐면은 여기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느냐 아니면은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없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매우 쉬운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부착 정착 이음에서 여기 14번 문제가 아주 조금 까다롭죠. 왜냐면은 보기 4개 중에서 보기 1개가 이제 조금 뭐 그나마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또 이제 또 우리가 학생들이 틀릴만한 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보게 되면은 여기 6번 문제, 이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출제 빈도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이걸 아마 안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4번이랑 6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2개 틀렸다 그러면은 10점 나가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90점에 굉장히 밀집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카페에 들어와 보면은 수험생들이 이제 토목설계 점수 몇 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90점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4번이랑 6번을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봅시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1번, 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챕터 2의 24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숫자만 살짝 바뀌었어요. 볼게요. 지간 8m의 단순 지지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헷갈리면 옆에다 이렇게 그려요. 단순 지지보가 있고 여기가 이제 8m라는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 등분포 활하중이 5kNm/m가 있고 등분포 고정하중이 50kNm/m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때 보의 지간 중앙에서 하중 계수와 하중 조합을 고려한 계수 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줬습니다. 이 계수 힘 모멘트는 1.4D랑 1.2D, 1.6L 중에서 2개를 검토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안 줘도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우리 이 문제 풀 때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푸는 문제입니까? 여기서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휨 모멘트에 대해서 지금 여기 1.4랑 1.2, 1.6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는데 모멘트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등분포 하중에 대해서 적용한 다음에 모멘트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이 계수 등분포 하중을 먼저 구해볼게요. 계수 휨 모멘트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계수 등분포 하중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계수 휨 모멘트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분포 하중에다 적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줬으니까 그대로 써요. 근데 사실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안 줘도 그냥 우리 외우고 있죠, 그렇죠? 이거 2개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해요. 여기 지금 고정 하중이 얼마야? 여기서 지금 여기 있죠? 50kNm/m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여기도 바로 넣읍시다. 여기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활하중이 5kNm/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래서 좌변이 얼마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 왼쪽에 계산하게 되면 얘가 뭐 68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얘 오른쪽 여기 우항을 계산하게 되면은 70인데 68이 70보다 큽니까? 안 크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쓸 수가 없고 이제 계수 등분포 하중은 이걸 갖다가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수 등분포 하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단순보에 아까 문제에서 여기 지금 8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8m가 있는데 이 8m에 지금 등분포 하중이 70kNm/m가 딱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간 중앙에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보의 전체 등분포 하중이 있을 때 지간 중앙의 모멘트 구하는 공식은 8분의 WL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8분의 WL 제곱인데 8분의 여기 W 들어가는 게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죠. 70이 들어가고 길이가 L이 8m니까 넣고 계산하면 답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틀린 학생은 그냥 기출문제를 안 푼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했고요. 2번, 이거는 볼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챕터 1의 4번 문제에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틀린 학생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설마 우리가 기출문제 챕터 1의 네 번째 문제인데 이거를 안 푼 학생은 없겠죠. 봅시다. 표준 원주형 공시체가 있고요. 직경이 150mm, 높이가 300mm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름이 150mm고 높이가 이렇게 300m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150mm, 300mm 딱 있어요. 이때 최대 압축력이 1350kN에 작용했을 때 여기가 1350kN 작용을 했어요. 이때 파괴가 됐을 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축력을 줬을 때 응력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축력에 의한 응력이니까 A분의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면적은 여기 면적이 되니까 여기 지금 여기 직경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의 면적 공식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게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설명할 것도 없는데 해설 강의니까 설명은 합니다. 일단 파이가 얼마야? 여기 친절하게 3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D가 직경이 150mm 이렇게 있고 P가 1350이니까 여기 정리하면 답이다. 이렇게 있고 3번 이것도 틀린 학생 없겠죠. 우리 챕터 3의 95번에서 104번 문제 쭉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 하는 거예요. 슬래브와 볼을 일체로 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있으면 되지. T형보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주저리 줬어요. T형보에 대해서 유효폭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외워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T형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유효폭은 이제 이거 계산한 다음에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합니다. 첫 번째가 16TF 더하기 BW인데 TF가 어디 있겠지? 여기 있죠. 두께가 150mm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복부의 폭이 400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정리하면 뭐 2800 이렇게 나오나 봐. 그 다음에 슬래브 중심간 거리가 문제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2m 그쵸? 그래서 2m니까 미리로 바꾸면 2000mm 이렇게 있고 보경간의 4분의 1인데 여기 12m니까 4분의 12m면 3m인데 밀리미터로 바꾸면 3000mm죠? 그러면은 얘랑 얘 중에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요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풀면 되고요. 토목수에게는 암기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4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문제가 약간 잘못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이런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챕터 3에 37번에서 38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 38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이죠. 근데 조건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폭이 300mm고 여기 300mm고 인장 철근량이 1000mm 제곱이고 유효 높이가 여기가 600mm인 반철근 직사각형 보가 있는데 FI가 300MPa일 때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압축력을.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압축을 받겠죠. 콘크리트가. 그럼 여기서 받는 내가 이제 이 C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이제 공식이 있죠. 뭐 에타 0.85 FCK AB라는 공식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구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FCK가 없어요. FCK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가.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이 있고 여기 인장 측 철근이 받는 인장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C랑 T랑 같으니까 C랑 T랑 같으니까 원래 내가 C를 구하려면은 0.85 FCK 이렇게 0.85 FCK 들어가는 공식을 써줘야 되는데 FCK가 없어서 얘를 못 구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T를 구하면 걔가 이제 C랑 같으니까 T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T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이제 얘가 이제 철근이 받는 힘이니까 철근이 받는 능력에다가 철근의 면적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AS에다가 1000mm 제곱 갖다 넣고요. FI에다가 300MPa 갖다가 넣어가지고 얘가 답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 만족시키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C랑 T가 같으려면은 내가 이렇게 모멘트만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단면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 단면이 뭐 충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았고요. 사실 이건 없어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일단 요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토목설계에서 이 정도는 말 안 해줘도 허용한다고 치는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내가 T는 ASFI를 쓴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FI라는 얘기는 철근이 지금 항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철근이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복 응력이 줬으니까, 그렇죠? 그럼 항복 응력을 줬다는 얘기는 철근이 이제 철근의 변형률이 입실론 Y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철근이 항복했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래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여기 B도 있고 D도 있고 AS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철근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BD분의 AS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제 우리가 얘랑 이제 뭐 로 B, 균형 철근 B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철근이 항복했는지 항복하지 않았는지 이걸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로 B를 구하려면은 또 FCK가 있어야 됩니다. FCK가. 근데 문제에서는 FCK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근이 항복했는지 항복하지 않았는지조차도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지가 않고요. 적어도 여기에 이 정도는 적어뒀어야 되지 않나. 뭐 철근이 항복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뭐 철근의 연성이 확보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 여기다가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C는 T니까 T는 ASFI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 이 38번 문제에서는 당시에 FCK를 주고 그때 D를 안 줬어요. D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한참 읽어가지고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이제 반대로 D를 주고 이번에는 FCK를 안 줬습니다. 아니 주려면은 한 번에 좀 주든지 항상 이렇게 하나씩 빼먹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5번 이것도 틀린 학생 없겠죠. 뭐 챕터 1에 42번에 44번에 있는 문제인데 외웠냐 안 외웠냐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때 강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외우라고 했죠. 이 콘크리트와 이 철근의 특성 비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자연 강제의 특성이야. 자연 상태에 노출되어도 부식이 발생하기 어렵다. 아니죠. 이 철근 같은 경우는 이 내식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녹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 인성이 크고 소성 변형 능력이 우수하다. 이건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철근 같은 경우는 연성이 크고 인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철근 같은 경우는 연성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변형률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연성이야, 얘가. 그럼 인성은 뭐라고 했냐면은 파괴 직전까지 에너지 흡수 능력이라고 했는데 파괴 직전까지 여기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성이 크면은 당연히 인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철근은 연선과 인성이 크다 이렇게 있었는데 보게 되면은 인성이 크고 소성 변형 능력이 우수하다. 여기 소성 변형 능력이 연성입니다. 연성. 제가 수업 시간 때 그대로 써놓은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이 커요. 외워서 쓰면 되는 거고. 3번 재료가 균질하다. 그렇죠? 철근은 단일 재료이기 때문에 균질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에. 됐고.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다. 여기 다 있어.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다. 철근은. 그래서 그냥 외우면 맞춘다. 이런 게 있고요. 6번. 이제 이 문제를 수험생들이 틀렸겠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PS 강제의 품질에 필요한 성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18년 동안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챕터 9의 15번 문제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버리고 가야겠다. 그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안 해온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안 해왔으면은 뭐 그냥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80점 목표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 합격하는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PS 강제의 품질에 필요한 성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요거 외우면 맞추는 거고요. 안 외우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책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볼게요. 직진성이 좋아야 된다. 여기 있습니다. 직진성이 좋아야 한다. 진짜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이론서에 그대로 있어.
릴렉세이션이 작아야 된다. 여기 있어요. 릴렉세이션이 작아야 된다. 그리고 뭐 뒤에 얘가 왜 작아야 되는지도 제가 뭐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된다. 여기 있습니다.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론서에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출제자분들이 보고 있는 책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전공자들은 보는 책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글씨 하나 안 바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PS 강제는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가 작아야 된다. 작으면 안 되고요. 커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부착 강도가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맞추는 학생은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변별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뭐 이게 한 문제까지 챙겨 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외워가지고 맞췄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7번. 이거는 틀리면은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봅시다. PS 콘크리트 부재에서 프리스트레스의 감소 원인 중에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에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프리스트레스 손실 원인이 즉시 손실이 있고 이 시간 손실이 있는데 이 시간 손실을 외우라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 때 맨날 했잖아요. 크리프, 수축, 릴렉세이션이 시간 손실이다. 그래서 크리프, 수축, 릴렉세이션, 크리프, 수축, 릴렉세이션 이렇게 했는데 시간적 손실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크리프, 수축, 릴렉세이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뭐 있습니까? 이거 있네. 그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8번. 옹벽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짜 이거는 5초 만에 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챕터 8의 42번에서 47번 보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심지어 이 보기 1번에서 이 똑같은 게 나왔거든요.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4배가 아니고 1.5배죠.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뭐 밑에는 이제 수업 시간 때 다 본 거니까 한번 보고. 9번. 일방향 슬래브의 구조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챕터 5의 23번에서 26번 문제가 딱 있는데 그 책에 제가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근데 거기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100mm 이상이다. 맞죠? 항상 했던 거고.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에 직각 방향으로 수축 및 온도 철근을 배치해야 된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직각 방향으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맞고. 3번.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에서 2배 이하 400mm 이하여야 된다.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배 300, 3배 450, 5배 450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뭐였냐면은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에서 2배 300, 위험 단면이 아닐 때 3배 450, 수축 온도 철근일 때 5배 450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2배 300, 3배 450, 5배 450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위험 단면이니까 2배 300이잖아. 여기 2배 4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됐고. 4번.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 단면을 제외하고니까 2배 300, 3배 450이잖아요. 그렇죠? 3배 450이니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10번. 너무 쉽지. 이것도 챕터 7의 52번에서 60번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좌구라중 같은 경우는 토목설계뿐만 아니라 응용역학에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중심축 하중을 받는 길이가 10m고 단면 크기가 300, 200mm인 기둥이 있는데 좌구라중이 얼마냐?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지. 기계적으로. 좌구라중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미니멈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길이를 대입을 할 건데 문제에서 양단 힌지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L2에다가. 됐죠? 그 다음에 파이제곱 2i 미니멈을 할 건데 여기 i 같은 경우는 12분의 bh 삼승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입을 한번 합니다. 여기다가 길이가 얼마야? 문제에서 10m니까 갖다 넣고 파이가 문제에서 어디 있을까? 3이라고 줬을까요? 안 줬네요. 보기에 지금 파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고요.
탄성계수가 문제에서 20만 메가파스칼 이렇게 있고 12분의 BH 삼승인데 뭐가 B고 뭐가 H입니까? 지금 문제에서 I 미니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B가 되고 얘가 H가 돼야지 I 미니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에다가 300, H에다가 200을 갖다 뒀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재미가 없네요. 만약에 제가 문제를 출제했으면은 이렇게 안 해놓지, 이렇게 안 해놓고 200 곱하기 300 이렇게 해줘야지. 왜냐면은 I 미니멈에 대한 아직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BH3승 대입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야지 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면 답이다. 이렇게 있고요. 11번, 이것도 쉽죠.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보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전단 보강을 위해서 수직 스트럽을 사용한다. 맞죠? 우리가 전단 보강을 위해서 전단 철근을 배치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단 철근 중에서 이제 한 종류가 이 수직 스트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단 보강을 위해서 전단 철근을 사용한다랑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2번, 휨 부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 인장 철근과 이에 대응하는 압축 철근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복철근보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단철근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철근을 더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하는 압축 철근을 이렇게 배치했어. 얘가 뭡니까? 이게 복철근보죠. 그렇죠? 됐고, 인장 지배 단면에서 압축 지배 단면으로 변경되면 강도 감수 계수는 증가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인장 지배 단면은 파이가 0.85고요. 압축 지배 단면은 0.65나 0.7 쓰잖아요. 그렇죠? 띠철근이냐 나선철근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로 되면 감소하죠. 이런 거는 틀린 학생 없겠지. 됐고, 그 다음에 4번, 인장 측 힘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철근이 항복하여 취동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철근량을 규정한다. 이게 최소 철근량의 정의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 때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정모멘트를 받는 극한 상태의 단면 변형률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왔대요. 평면 유지의 법칙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나 봐. 이때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여기에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뭐 헷갈리면은 우리 항상 있잖아.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 단계 쓰라고 했어. AC, 입실론 S 파이, MN, MD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얘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입실론 S를. 얘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입실론 C분의 입실론 S는 C분의 D-C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양변에 내가 입실론 C를 다 곱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해요. 다 있습니까? 문제에서? 봅시다. C가 문제에서 있네. 여기 200mm. 그래서 여기 갖다 넣고요. D가 있습니까? D도 있어요. 600mm 이렇게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여기 0.0033 이렇게 있네요. 갖다 넣으면 답입니다. 너무 시시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냥 약간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200mm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600mm면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400이잖아요. 그렇죠? 400. 그럼 얘가 지금 1대 2니까 얘도 1대 2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2배 하면 답인데 사실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가 1대 2로 딱 떨어지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1대 2로 안 떨어지면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13번. 이것도 틀린 학생 없겠죠. 내진 설계 기준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이거 외우면 맞추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당연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거는 왜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나올까? 왜냐면은 여기 KDS 24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에 적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맞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은 남한 전역에 적용될 수가 있다. 여기 있어요. 설계 기준은 남한 전역에 적용될 수가 있다. 됐고,
교량의 정상 수명 기간 내에 설계 지진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 있죠. 교량의 정상 수명 기간 내에 설계 지진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걸 안 해온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4번. 지진 시 교량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가 수업 시간 때 정말 많이 강조했던 문장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마치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면은 교량 부재가 피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옳은 문장 같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데 지진 시 교량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전체적인 붕괴만 방지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부서져도 좋다고 했고 제가 수업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히려 부서지는 게 좋은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잖아. 일본에서 이제 아파트 만들 때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복도 같은 통로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A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 그럼 이 A 건물이 B를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면은 A랑 B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부분적으로 부서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틀린 학생 없을 거예요. 수업 들었으면은. 듣고 14번.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보기 4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롭죠. 사실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지선다 중에서 3개만 우리가 옳은지 틀린지 판정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거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보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형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못 봤어. 옳은 것은 1번 표준 갈고리를 갖는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한 보정 계수는 0.75다. 여기 함정이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나오면은 학생들이 쭉 읽은 다음에 표준 갈고리에 대한 보정 계수가 0.75였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뭐냐면은 여기 앞에서부터 틀렸죠. 표준 갈고리를 갖는 압축 이형철근이 말이 됩니까? 이게 틀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에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고리는 인장받을 때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벌써 틀렸어.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됐고요. 2번 인장을 받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6dB 또는 120mm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죠. 여기 8dB 또한 150mm 이상이죠. 여기 8dB 150mm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 3번 피복 두께가 3dB 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 미만인 에폭시 도막 철근이 인장 이형 철근으로 사용되었을 때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계수 1.2를 곱한다. 아니죠. 요거죠. 이 경우에 여기 1.5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1.2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옳은 보기 구하는 거니까 이거 틀렸어. 그러면은 그냥 얘가 맞겠거니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게 이렇게 2개다. 그러면 이제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러면 이 4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보기냐? 사실 수업 시간 때 얘기하긴 했습니다. 어딨냐면은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론서 72페이지인데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수업 시간 때 이론서에 색칠해 놓은 거는 이제 80점 목표 점수가 80점이 넘는 학생들만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수험생들이 이것까지 외울 시간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정말 욕심이 나는 학생들은 여기 이렇게 밑줄 친 것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사실 문제 만드는 것은 뻔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전공자고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다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드릴 만한 게 사실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몰라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은 없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아쉽죠? 여기 3개는 할 만했는데 요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5번 이런 거 틀리면 대참사예요. 챕터 8에 24번에서 25번에 똑같은 문제가 있고 그림과 같은 독립학대 기초에서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친절하게 이방향 작용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방향에서 여기 지금 이 방향에서 지금 여기 확대 기초니까 기초판의 위험 단면이 어딥니까? 여기죠. 이렇게 있다고 했어.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얘가 x고요. 얘가 y입니다.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럼 위험 단면은 어디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0.5d, 오른쪽으로 0.5d니까 d가 더해집니다.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d가 되고요. x 플러스 d. 그 다음 얘도 이제 여기가 y인데 위로 0.5d, 밑으로 0.5d니까 여기가 y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럼 둘레 길이는 얼마야? x 플러스 d가 2개 있으니까 2배 이렇게 해주고요. y 플러스 d가 있으니까 2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x가 얼마냐면은 x랑 y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고요. d가 똑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2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4배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하면 되지. 4에다가 여기 x랑 y가 400mm가 이렇게 있고 d가 얘가 600mm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넣으면 답이다. 이게 다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좀 안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써줘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6번 너무나도 쉽고요. 이 문제도 챕터 7의 4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봐봐. 정말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둥의 횡방향 철근에는 나선 철근과 띠 철근이 있다. 우리 기둥 표 외울 때 표가 이렇게 나선 철근, 띠 철근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세장비가 클수록 좌굴 파괴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거는 뭡니까? 세장비가 이제 람다가 커질수록 좌굴 파괴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지. 좌굴 하중 PCR이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인데 이걸 내가 이제 좌굴 응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응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PCR을 A로 나눕니다. 요만큼이 이제 PCR이고 이걸 A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쓰든지 정리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든지 외우든지 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좌굴 응력과 이 세장비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장비의 관계가. 그 문제에서 얘가 지금 세장비가 클수록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이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세장비가 커지면은 좌굴 응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좌굴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작아지니까 당연히 좌굴 파괴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수업 시간 때 했던 거예요. 여기 다시 봐봐. 42번 됐고. 기둥의 좌굴하중은 기둥 양단의 담부 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기둥의 좌굴하중이 PCR인데 기둥 양단의 담부 조건이 바뀌면은 유효 길이가 바뀌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효 길이라는 것은 K 곱하기 BGG 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K가 뭐 양단 힌지면은 1이고 양단 고정이면은 0.5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부 조건이 바뀌면은 이 유효 길이가 바뀌니까 얘가 바뀌면은 요게 바뀌니까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얘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죠. 이거 나선 철근 또는 띠 철근이 배근된 압축 부재의 축방향 철근 순간격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40mm 이상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17번. 이거는 진짜 질리지도 않나 봐. 철근의 공칭지름이 이렇게 있고요. 인장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아니 왜 이렇게 인장 2형 철근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한 번쯤은 압축 철근도 낼만한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인장 이형철근만 나옵니다. 조금 이제 식상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 정착끼리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공식이야. 설명할 게 없습니다. 대입을 합니다. 람다 있습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1 갖다 넣고요. FCK가 문제에서 25MPa니까 넣고 그냥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FI가 문제에 300MPa니까 넣고 DB가 문제에서 20이니까 정리하면 답이다. 이렇게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다가 얘가 300mm보다 큰지 확인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이 최소 정착 길이 규정은 얘는 정착 길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본 정착 길이는 이 최소 정착 길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mm보다 큰지 확인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고 18번 이거는 괜찮죠.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챕터 3의 119번에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단철근 T형보가 이렇게 있다. 이 단면에 공칭 힘강도 MN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이렇게 T형보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얘가 T형입니까? T형?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 수업을 안 된 학생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건데 얘가 지금 T형이라고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걸 T형보라고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가 T형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직사각형 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T형 보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정식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판정식. A는 에타 0.85 FCK B분의 ASFY라는 판정식이 있다고 했고 여기다가 대입하려면 이제 우리가 에타가 필요하니까 FCK를 먼저 봅니다. 문제에서 FCK가 25MPa니까 40MPa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3개가 이렇게 한 세트로 온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합니다. 에타가 1이니까 얘는 없어졌고 0.85 이렇게 있고 FCK가 25MP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얘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정식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 AS가 문제에서 여기 있죠. 2550 이렇게 있고 FI가 4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를 계산했더니 얘가 60mm가 나오나 봐. 이건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이 A랑 이제 뭘 비교를 합니까? 여기 두께 TF를 비교를 합니다. TF. 근데 TF가 120mm야. 그럼 내가 계산한 A가 TF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봐봐. A가 60mm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60mm 여기까지만 내가 압축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만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제 T형보가 아니라 직사각형 보로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 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얘는 T형처럼 생겼지만 T형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직사각형 보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이제 문제가 바뀌었죠. T형 보의 공칭 힘강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직사각형 보의 공칭 힘강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그냥 외워야 돼. ASFI D-2분의 A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보일 때. 그럼 대입을 해요, 이제. AS 아까 여기 있죠, 이렇게 있고 FI가 문제에서 400MPa 이렇게 있고요. D가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더하면은 530이죠, 맞지? 됐고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가 이제 얘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정리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T형 보가 나오면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 얘가 T형 보가 맞나? 이런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식을 쓴 다음에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번 이거는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죠. 우리가 챕터 9의 63번에서 70번에서 봤던 문제들인데 그림과 같은 프리트레스 콘크리트 보에서 긴장재를 포물선으로 배치를 하고 얘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배치를 했어. 이때 P가 3000kN일 때 얘가 3000인가 봐요. 이때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등가 등분포 상향력 얘가 얼마냐? 여기다가 등분포 하중이 발생을 하는데 이 상향력의 크기가 얼마냐?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이 프리스트레스의 응력 해석 문제가 나오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 등분포 상향력이랑 모멘트를 물어볼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응력을 물어볼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뭘 쓴다고 했습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P2를 갖다가 쓰고요. 응력을 물어볼 때는 이제 P의 2 플러스 6분의 H를 갖다가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습니까? 등분포 상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모멘트를 뭘 갖다 써야 돼? P2를 갖다가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써야 된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P의 2 플러스 6분의 H를 갖다 쓸 거냐, P2를 갖다가 쓸 거냐, 이것만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얘는 등분포 상향력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내가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있어. 등분포 상향력이. 근데 단순보의 전체 지간에 등분포 하중이 있어. 그럼 이 등분포 하중이 여기 발생시키는 모멘트 공식이 얼마입니까? 얘가 8분의 W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제가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이 등분포 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등가 상향력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요거를 외우는 거라고 했어. 그냥 요거를 외우는데 요거를 외우는 건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뭘 쓸지만 요거를 보고 판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등분포 상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대입합니다. 길이가 얼마야? 얘가 10m니까 여기다 넣고 8 있고 P가 3000kN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심거리가 어디 있을까? 200mm니까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왜 있을까요? 여기 코사인 세타는 1이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비스듬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지금 P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확히 풀면 여기 내가 PH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P고 이 힘에 내가 이 수평력이 들어가 줘야 돼요. PH가. 그럼 원래 내가 이제 이 PH 어떻게 구할까요? P의 수평 분력이잖아. 근데 응용역학 시간 때 했던 건데 P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은 세타 방향으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내가 이 PH는 사실 P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PH를 그냥 P로 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게 나오면은 정말 문제를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은 이거 안 준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안 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휘어서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조건 없어도 그냥 이 P랑 이 PH랑 그냥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풉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20번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챕터 4의 9번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폭이 400mm, 유효 깊이가 600mm가 이렇게 있는데 직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보에 수직으로 전단 철근을 배근할 때 이거 중요하죠. 수직으로 배근하는 거야. 전단 철근에 의한 단면의 공칭 전단 강도 VS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나머지 대입해. S가 문제에서 200mm 이렇게 있고요. D가 문제에서 유효 깊이가 600mm 이렇게 있고 AV가 얼마냐면은 전단 철근의 단면적이 400mm 제곱이다 이렇게 줬는데 얘가 뭐 철근이 몇 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철근이 뭐 유형 철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총 단면적인가 봐. 이렇게 별도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갖다 씁니다. 쓰고요. 그다음 FI가 문제에서 400MPa이니까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너무 문제가 싱겁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20문제를 풀어봤는데 보면 알겠지만 토목설계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이제 응용역학이랑 토목설계만 보면은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또 영어 시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